예, 저는 그 홍진호라고 하고요. 이제 도고동문학과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연예술학 협동과정에서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나 게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하고 게임하고의 관계는 프로게이머의 이름과 똑같다는 거, 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뭐 강의 평가 학생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똑같은 얘기를 두 줄 남긴다는 거, 뭐이 정도 외에는 사실 게임하고 큰 관계는 없고요. 이게 뭐 그냥 스팀 게임 목록이 한 30개 정도 있다, 뭐 이 정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실은 게임 스토리를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약간 좀 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인문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쪽 혹은 컴퓨터와 관련된 학문 쪽과 학제적인 그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기, 사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던져보기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부끄럽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나 아니면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문학자가 내놓은 발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가 사실은 부끄러우면서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인문학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항상 인문학은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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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죠. 가치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예컨대 뭐 인공지능에서의 윤리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거죠. 인공지능에서 윤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 인식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때 그것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왔었던 철학이나 아니면 인지학의 영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등등등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문학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문학이 인공지능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하는 일이 소설이나 영화 쪽, 애니나 만화가 되면 이게 또 학문적으로 접근하기에 조금 너무 대중적이다. 이래서 보통 이제 소설하고 영화 쪽을 끼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도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 시작도 원래는 작년에 독일어 문화권 연구소에서 있었던 그 콜로키움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주제로 해서 하면서 그 요청을 받고서 처음 생각하게 된 아이디어인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혹은 이제 K목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K목에 인문학과 인공지능이라는 그 이름으로 강의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대개의 경우가 이런 식입니다. 인문학이 인공지능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나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이게 저는 인문학하고 인공지능 혹은 이제 문학하고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포메이션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그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보면 예전에 이제 한참 매트릭스가 히트를 쳤을 때 또 보면 이제는 철학 쪽에서 이 매트릭스를 활용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매트릭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철학적인 내용들을, 철학적인 전제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철학적인 이야기를 대중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시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서 이제 문학이나 영화를 다루는 쪽에서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해석하거나 비평하려고 했었고요. 사실은 흥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매트릭스가 사이언스 픽션이고 그다음에 자연과학적인 전제들을 담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뭐잘 아시겠지만 뭐 저기 뭔가 그 보들리알의 그 심라크르 심라시옹 책이 다들 아시나요? 매트릭스에 보면 왜 처음에 네오가 이렇게 하얀 토끼를 찾아가라라고 모피어스한테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는 하얀 토끼 문신을 새긴 여자가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칩을 파는데 그 칩을 꺼내는데 왜 옛날에 이건 또 서부 이게 뭐 스파이 영화 오마주죠. 그러니까 그 책의 내부가 비어 있고 그 안에 보통은 총이 들어 있는데 그 안에서 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이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움이거든요. 보들리알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들리알의 시뮬라크르 시뮬라시움 뭐잘 아시는 분들이 더 저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무언가죠.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시뮬라시옹은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이고, 시뮬라크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실체가 배제되어 있는 이미지만 남아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보는 뭐 저 스타들의 아이돌의 그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매트릭스의 세계도 실체는 없고 인식만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시뮬라크르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저 워쇼스키 지금은 자매는 이 인문학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문학은 항상 그 영화를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같은 레벨에서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지식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데 활용되는 것, 이런 것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인문학이 하는 영역들도 매우 중요하고 당연히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앞으로 인간들의 삶을 생각을 하면. 그렇지만 이 분야 역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게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이제는 문학하시는 분들이, 인문학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기술 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전혀 없기 때문에 함께 그 협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던져놓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지 보고 무언가 가능성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같이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을까를 확인을 해보는.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 해프리 그만하고 가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사실 제일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이제는 시작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쓰는 소설들, 이게 이제는 그 이세돌하고 그 알파고의 바둑 대전 이후에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별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들과 관련된 보도들이 꽤 나왔어요. 제일 유명한 것이 2016년에 호치 시니치 상이라고 하는, 이건 인공지능하고 아무 상관없이 일본 문학 공모전인데, 여기에 이제는 그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이라고 하는 소설이 예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그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바둑도 원래는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간만 둘 수 있는 거고 바둑은 삶과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었는데, 지금 이제는 알파고가 점령을 해버렸으니 그 이전에 바둑의 고수들이 했던 이야기가 다 허망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채비야 뭐 예전부터 이미 그 간단한 컴퓨터가 점령을 해버린 지 오래됐지만, 바둑이야말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인간의 영역을 이제 인공지능이 건드렸다 그래서 화제가 되었고, 그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글이 놀랍도록 애절한 시를 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보도가 됐었고요. 2016년에. 그리고 이때 11,000권의 소설을 학습한 후에, 어떤 소설을 학습했는지는 신기하게도 이제 구글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11,000권의 소설을 학습한 후에 창작을 했다고 하는 놀랍도록 애절한 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더 흥미로운데, MIT 미디어랩이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계속 살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쉘리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공포 이야기인데 인공지능하고 인간이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또 이야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흥미롭습니다. 가장 볼만한 그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죠. 그리고 이제는 2018년에 모 통신사와 중으로 나가는 거여서 뭐 밝히기가 좀 그렇지만,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인공지능 소설 공모전을 개최를 했었고요. 이때 총 31개 팀이 참가를 했고 3,000자 이상의 웹소설을 창작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웹소설은 잘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그다음에 사실 젊은이들이 많이 읽는 건데, 예전에 저희 세대에 왜 하이틴 로맨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 고개를 끄덕이시나요? 예, 하이틴 로맨스라고 이제는 지금으로 치면 딱 웹소설 같은 그런 종류의 내용인데, 만화 같은데 그냥 소설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플랫폼이 뭐 조아라나 아니면 네이버 스토리,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이런 데 통해서 이 유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도 사실은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요. 이 친구들이 수입이 굉장히 큽니다. 이 웹소설들은 쉽고 간단하게 쓰고 간단하게 소비되는데, 대체로 유행하는 패턴이 있어요. 뭐 과거로 돌아가는 것,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웹소설이 유행을 굉장히 잘 따르다 보니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얘기의 틀이 굉장히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웹소설이 아무래도 일반 소설보다는 쉽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소설 창작 경연 대회를 했고 이때 이제 3,000자 이상의 소설을 제출하는 데 성공한 10개 팀 가운데서 5개 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미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3,000자 이상을 쓰는데 성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예, 절반이 수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단 성공만 하면 그 상 받기 쉬운 그런 거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기사들만 보면은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쓰인 소설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서점에서 팔리는 날이 머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어요. 특히 신문 기사를 보면 그런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여겨졌던 창조력, 문학적, 예술적 감성 또한 곧 인공지능에 의해 정복당할 것이라는 예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신문기사만 보고 처음에 이거 그 준비를 하던 뭐 작년 뭐 이때쯤의 시점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 강연 준비를 하면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썼다고 하는 소설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것과 관련된 분들이 줌에 계시거나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개발 3팀이라고 하는 서울대 아주대 연합팀이었는데 여기서 로맨스 무협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그러니까 2등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수상을 받았는데 보면은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과거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다. 항상 도움을 받게 된다. 위로를 받게 된다.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친언니와 같은 듬직한 존재. 무협을 떠올리면 언제나 미소가 지어온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 소설로 놓고 이걸 보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주인공은이라는 말이 그 주어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소설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도움을 받게 된다. 이거는 뭐 주어가 사실 없습니다. 문장 자체를 놓고 보면 불완전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 문장과 문장 사이가 지금 그럴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별로 안 이어져요. 어느 날 주인공은 과거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다. 누구한테? 모릅니다. 항상 도움을 받게 된다. 누구한테? 왜? 어떤 위로를 받게 된다. 여기서는 라인이 맞아가지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친언니. 여기서 친언니를 잃었구나. 주인공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 언니가 굉장히 듬직했었구나. 그런데 이 편지를 과거로부터 보낸 사람도 듬직하구나. 이렇게 막 우리는 계속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경연을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가 소설을 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해석을 해주거든요. 빈 부분을 채워줍니다. 그게 사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많이 얼기설기 어설픈 이야기를 만들어도 문학적인 해석에 의존해서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무역을 떠올리면 언제나 미소가 지어졌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무역이구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럴듯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그 실제 내용이어서 쭉 읽어보면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맞춤법 틀린 거 밑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모티콘도 막 들어가 있죠. 그 위에 보시면 날 해치려 하는 기색이 있으면 뭐 이런 무협가 보고 싶었어. 무협기의 환자복 가슴팍이 이건 뭐 왜 이렇게 나는지 대충 알겠죠. 환자복 안에 아무것도 안 있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이 이제 속에 몸이 아마도 이런 걸 좀 이거는 왜냐하면은 웹소설들을 아마도 러닝했기 때문에 웹소설의 문장들을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 틀린 것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문장 사이를 우리가 상상해서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연결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장이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면 포기해버려요. 이거는 원래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3,000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은 이건 내러티브가 없구나. 이건 소설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이 우수상을 받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는 이제는 사실 조금은 그러니까 그 의문이 들었어요. 이 참가한 팀의 수준만 그런 걸까?
아니면 애초에 인공지능으로 소설을 쓴다는 시도 자체가 아직까지 뭐라고 성공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일까?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이 쓴 시예요. 지금은 아마 구글의 그 연구 속도로 볼 때 이것도 훨씬 나은 것을 쓰겠지만 이게 첫 문장과 끝 문장을 사람이 제시를 해주고요. 나머지 문장을 이제 인공지능이 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 문장은 그 엉터리 발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독일어가 아니라서 I went to the store to buy some groceries 이렇게 되고요. 제일 마지막은 horses are my favorite animal.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야 해요. 쭉 보시면 좀 더 알기 쉽게 색깔로 표시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왜 예전에 한참 유행하던 몰핀이라는 비디오 기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특정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바꾸는데 이제 중간 과정을 컴퓨터 계산을 해주는 그것과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이거는 문장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어들을 그러니까 첫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숫자를 점점 줄이고 제일 마지막 목표가 되는 문장의 숫자를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숫자를 점점 늘리는 방식으로 그 대신 중간에 있는 문장들이 말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조차 완전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옳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인공지능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시도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볼 때 대충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아주 단편적인 지식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추론을 해본다면 이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잠깐 소개시켜드릴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는 소설 쓰는 인공지능에 대한 보도가 막 나가던 시점에 한겨레에서 그 소설 쓰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던 사토시 교수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목이 소설 쓰는 알파고는 없었다. 이거 뭐지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가 이런 부분이 한 10%에서 20% 정도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100% 컴퓨터가 썼다고 말해도 상관은 없다. 그 프로그램은 전부 인간이 만든 것이니 컴퓨터가 아니라 전부 인간이 쓴 소설이라고 해도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결국에는 그 바둑을 이세돌이랑 둬서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이세돌이 이길 수 없죠. 프로그램이 이긴 거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는 그 뒤에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한 일은 뭐냐면 문장을 치환하고 단어를 치환하는 일밖에 없죠. 그 다음에 소설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미 우리가 다 만들어서 줬다. 그 다음에 그 구조에 맞는 문장들을 다른 문장, 원래 모델이 되었던 소설에 들어가 있던 문장과 유사한, 대치될 수 있는 다른 문장으로 바꾸는 것만 컴퓨터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소설 창작은 결국에는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더 이상 미래성이 없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 좀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언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는데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거기에 한계를 느끼고 안 하겠다고 해버렸어요. 이 자세가 올바른지 저는 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추론을 해보면 대충 이러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일반인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기존 소설의 단어, 절, 문장을 의미가 통하는 다른 것으로 치환하기. 그 다음에 첫 문장과 구글의 경우에서 봤던 것처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의미상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 그래서 의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문법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웹소설 공모전, 그러니까 인공지능 소설 공모전에서도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인간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런데 이런 현재 어쨌든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을 활용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현재 결과물만 놓고 본다면 개연성 있는 흐름과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왜 불가능할까? 이제는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략 생각을 해보면 바둑은 목표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 다음 수를 찾고 그다음에 이 수는 최종적으로 승률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되죠. 그 이후의 모든 가능성을 다 고려를 했을 때. 그런데 소설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문장에 들어있어요. 첫 수를 놓은 거죠. 그럼 그 다음 수를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 다음 수는 어때야 하냐 하면 일단은 게임의 룰에 맞아야 됩니다. 게임의 룰에 맞는다는 이야기는 문법에 맞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문법에 맞는 문장이 최종적으로는 승리에 기여해야 하고
그러니까 승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장이 만들어져야 해요.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아마도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설에서 승리가 뭔가 이걸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여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줄거리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승리라고 봐야 할 텐데 이걸 수치화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럼 말만 되면 다 소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설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재미 혹은 감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추상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승률에다 계산에 넣는다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로는 그러니까 이 현재 방법으로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 관점에서 그 일반인의 관점에서 문화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아마도 이런 문제는 이제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들도 역시 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을 만들자. 왜냐하면 웹소설은 문학적 가치, 예술적 가치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건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웹소설은 일반 소설보다 훨씬 이야기가 전형적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전형은 따라갈 수, 흉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컴퓨터가 소설 쓴 날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구조는 사람 만들어서 제시를 해준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요것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언론정보학과에서 하고 있었던 신문기사 쓰는 인공지능 이거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신문기사도 예를 들면 그 살인사건에 대한 보도, 일기예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형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환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가능 그러니까 사람이 쓴 건지 인공지능이 쓴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장들 그런 기사를 만들어내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소설이라면 다르다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고 나면은 예, 이제 인공지능에 의한 소설 창작이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구조를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학습시킬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문장 차원의 그러니까 언어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자연어 처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설의 내러티브 구조에 대한 완전한 분석과 이해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해질 것인데 이게 가능할 리가 없죠. 이게 문학하는 사람들한테 자 그러면 내러티브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분들 들러붙어서 같이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분들이 모이면은 안 된다고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모르니까 간단해 보이는 거지.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은 전형적인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500년이 넘습니다. 이 각 나라의 500년의 소설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 중에 대표작만 뽑아도 수억 편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여기에서 전형적인 구조를 어떻게 뽑아내냐. 이 시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자연주의 시절에 이때 이제 자연과학적으로 문학을 해야 되는데 이랬던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무슨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드라마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소설을 지배하는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그 시대별로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 쭉 모아서 이것을 단순화시키고 전형화하고 추상화시키면 나중에 우리는 자연 법칙에 준하는 추상화된 소설 법칙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도 비웃음을 샀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떠오르는 왜 인공지능 소설을 써야 되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그 왜 그랬을까? 왜 인공지능으로 소설을 쓰려고 했을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지금 우리 그 비디오 그 대화 연구하시는 것과 유사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뭐냐면은 언어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돼? 게임도 보면은 처음에 게임 만들어진 역사들이 쭉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그 텍스트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어드벤처 게임들이 말로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은 많은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글을 읽지 못한 아이들도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읽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게임을 따라갈 수가 있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인터랙티브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는 내가 한 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스토리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사실은 어드벤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가장 이상적인 인터페이스가 될 겁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마 그 가능성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컴퓨터 기계의 의사소통 방법은 언어인 거죠. 근데 이 언어는 일단 텍스트로 쓰여진 언어다라고 할 때, 사실 이거는 이 인터페이스는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저도 훨씬 잘 아시지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언어 어셈블리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인간 언어에 가까운 것들은 컴퓨터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떨어지고, 아니면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자 차원으로 넘어와도 비슷한 거죠. 가장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까워질수록, 제가 어디 누구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영역이 전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기술적인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런 소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영역에 도전한 것이 아니었을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둑도 이제 그런 도전이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가장 전형적인 것을, 그러니까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공을 하면 알파고가 그려왔던 것처럼 인간의 영역에 또 한 커다란 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정복당했구나 라고 한다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할 부분이지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성과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도가 음악하고 미술 쪽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쪽에 특히 작곡의 영역은 혹시 또 작곡, 굉장히 눈치를 보게 돼서 작곡 하시는 분 계시네요. 음악 관련하신. 이쪽은 예전부터 특히 좀 바흐의 음악이나 수학적인 화성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 들어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작곡한 음악과 인간 작곡 음악을 던져놓고 구별해봐라, 뭐 이런 시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컴퓨터가 그린 그림을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리얼리즘이 아니라 추상화의 영역에서 컴퓨터가 그린 그림을 놓고 사람이 그렸는지 이 사람이 그렸는지, 혹은 이 그림이 예술적인 가치를 평론가들 모아놓고 논해봐라, 뭐 이런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 난처해요. 예를 들면 옛날에 TV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 유명한 뭐 누구를 모셔다 놓고, 예약하신 누구를 모셔다 놓고 이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냐 평가를 해달라고. 그게 뭐 6살짜리 애가 그린 그림이던가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코끼리가 그린 그림이던가, 하여튼 뭐 이래요. 근데 이제는 그 그림만 놓고 봐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그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는 이런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컴퓨터가 그런 그림까지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간과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과물만 예술인가? 이런 겁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죠.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혹시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고 하는 작품을 이름은 못 들어보셨어도 공연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공연을 하는 첫날 관객들, 그러니까 연주입니다. 피아노 연주예요. 피아노 연주곡의 제목이 4분 33초입니다. 관객들이 쫙 모여있어요. 연주자가 타고 와서 피아노 앞에 딱 앉아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피아노 뚜껑 열고 악보 펼치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악보를 넘깁니다. 또 악보를 넘기고요. 이걸 딱 4분 33초 동안 하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만 보자면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따라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성공한. 그런데 인공지능이 4분 33초를 응용을 해서 5분 28초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그걸 존 케이지의 4분 33초 동일한 예술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존 케이지의 4분 33초는 존 케이지가 그동안 예술에 대해서 얘기해왔던 것, 본인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왔던 것, 퍼포먼스에 얘기해왔었던 것의 시간이에요. 그 작품이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있는 많은 것들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무리 동일한 결과물을 재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코끼리가 그린 그림을 과연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똑같거든요.
코끼리는 그런 성찰을 할 수 없어요. 예술적인 성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코끼리가 저 뒤에 걸려있는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반듯한 직선은 못 그리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예술은 결과물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에 와서는 더더욱 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것이 숨어있는 그것 이면에 결과물의 이면에 숨어있는 또 다른 컨텍스트들이고 예를 들면 좀 더 복잡하게 지금 우리가 그 스토리를 만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발달을 해서 이분은 이제는 독일의 그 문호인 그 괴테입니다. 이 괴테의 파우스트와 같은 작품을 썼다. 그러면 우리는 그 파우스트를 읽고 똑같은 재미를 느끼면서 과연 이 그 파우스트라는 희곡을 인공지능이 창작한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면 그것도 역시 그렇지 않을 거랍니다. 전체 4분 33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지만 파우스트는 굉장히 뛰어난 언어적인 예술 작품이거든요. 근데 설령 인공지능이 똑같은 걸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술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우스트 뒤에서 괴테를 보고 있다. 괴테의 인간에 대한 성찰들, 세계에 대한 성찰들, 문학에 대한 성찰들, 윤리와 선과 악, 종교에 대한 성찰들 이런 것들을 읽습니다. 줄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파우스트와 똑같은 작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이 작품은 더 이상 문학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인공지능은 그런 성찰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한참 더 지나가서 보통 이제는 강한 AI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일하게 사고를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신의 사고 방식을 예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문학 작품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숭배하겠죠.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될 테니까. 이는 그러니까 철학자나 문학자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우리에게 이러한 예술 작품을 선사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술 작품을 볼 거예요. 더 훌륭한 예술 작품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도래하기 전에는 스토리만을 창작하는 약한 AI가 쓴 소설은 결코 우리가 그 문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그 예술적인 문학 작품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예. 예. 좀 아까 그존 케이지의 33초 같은 경우 만약에 AI가 디시전 메이킹을 해요. 예.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관객들을 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존 케이지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라고 뭔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예술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맥락은 뭐냐면 지금 이 현장에서 현재 맥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인공지능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막 이게 공연장이 엄청 시끄러워요. 인공지능이 공연을 하겠다니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된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그 공연장에 난입을 해서 엄청 어수선해요. 어떤 연주를 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연주를 안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연주를 안 했다고 한다면 그 콘텍스트 안에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판단한 근데 그것도 이미 그러니까 작품 외적인 콘텍스트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강한 인공지능 쪽에 속하는 거라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강한 인공지능은 약간 그러니까 목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을 약한 AI라고 본다면 강한 AI는 제가 여기서 사용한 의미로는 그러니까 어떤 범용의 유니버설한 지능의 인간의 지능의 그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미 예술적인 영역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점이 예술이라고 특히 공연 예술에서 악보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퍼포밍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한참 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였거든요. 악보는 비어 있으나 예술은 만들어집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인공지능이 생각해내고 지금 이 시점에 이 예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 콘텍스트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렸다면 이미 예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이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약한 AI, 그러니까 악보를 만들어내는 AI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으면 약간 예술적인 연구도 된다라고 심플하게 공학적인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소설을 줄거리로 우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했던 게 이제 줄거리 요약이잖아. 요약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거 요약해 보니까 재밌어. 자꾸만 요약해.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 버렸어. 나 완전 잘했지.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제가 판단을 내려서 할 수만 있으면 인공지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맥락이 탈락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맥락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맥락들은 모두가 빠져버리고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의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아마 충분히 가능한 추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말씀이어서 저기 언제든지 부인하시고 속으로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에요. 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게 하는 것. 왜냐하면 이 영역은 예술성만 제거되어 버리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시나리오 창작, 아니면 드라마 창작, 웹소설 창작, 혹은 하여튼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에 응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거기로 뛰어들기에는 너무 좀 큰 주제가 아닐까, 너무 복잡한 것이 아닐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러티브만 만들어내는 그 인공지능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이미 저기 비디오 쪽 연구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많은 진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수단은 다른 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게임 시나리오. 게임 시나리오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전형적이고 상관없고 누가 시나리오 때문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파이널 판타지나 아니면 사실 그 드래곤 퀘스트나 이 일본 JRPG의 양대산맥인 이 두 게임들은 줄거리가 재밌어서 또 하거든요, 사실. 파이널 판타지는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떤 줄거리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시작해요. 걔는 매번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리셋하거든요, 줄거리가. 완전히 다른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나오느냐를 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 그 드래곤 퀘스트가 더 유명했고, 그 다음에 파이널 판타지 두 개가 이제 양대 산맥이었는데, 스퀘어하고 애닉스라고 하는 두 회사가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여기 하나를 합쳤죠. 스퀘어 애닉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퀘어 애닉스가 바로 그 회사인데, 쓸데없는 얘기.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스토리가 재밌어서 게임을 하진 않아요. 스토리는 핑계. 그러니까 존윅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존윅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무조건 죽이고 때려 부셔야 되겠는데 이유는 있어야 될 거예요. 이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강아지를 죽였어. 그게 꼭 보십시오. 정말 재밌어요. 죽은 아내가 남긴 강아지를 깽단이 죽였기 때문에 이 존윅이라는 그 살인 무기를 활성화시킵니다. 대단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강아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그 줄거리를 보지는 않아요. 지금 3까지 나왔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살아있는 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죽입니다. 계속 죽이는데 뭐 2편을 봐도 3편을 봐도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폭력의 미학 뭐 이런 것들이지 줄거리 때문에 보면 게임도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단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게 되겠지만 정말로 간단한 단 한 문장으로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게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하지만 망해가고 있는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웹소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웹소설이고 이 굉장히 길고 긴 웹소설인데 이 소설을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게임을 실제로 하다 보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MMORPG예요.
똑같습니다. 저기 하여튼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는 뭐 비슷한 건 아니지만 뭐 신화와 관련된 뭔가 한참 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는 게임에서 신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화를 가공해 주자 뭐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게임 기획자들에게는 굉장히 분위기가 당기는 그런 프로젝트였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인문학 하시는 분들하고 제 결론은 게임 하시는 분들하고 서로 원하는 바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코드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실용적인 뭔가를 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사실 그때도 깨달았었는데 어쨌든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게임 기획자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때 들었던 모 게임 굉장히 큰 국내 모 게임 회사의 기획을 하시는 분에게 들었었던 이야기로는 그들에게 바이블과 같은 책은 톨킨의 반대정 톨킨의 실마릴리온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은 반대정의 세계관을 다루는 소설이거든요. 이게 게임 기획자들에게서는 이 세계관을 형성할 때 마치 저 바이블처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게임 시나리오는 게임을 만들 때 중요해요. 그것이 게임을 플레이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와 무관하게 중요합니다.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활용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는 아주 다 간단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해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스토리가 그러면 무엇이냐, 내러티브가 무엇이냐. 내러티브, 스토리, 뭐 이야기, 뭐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이 쓰이고요. 여기에 대한 연구는 문학 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술과 관련된 연구로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만큼 문학에서 서술이라고 하는 것,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방법 등등등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줄거리 이렇게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줄거리는 무엇인가?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꿈도 꾸고요. 그다음에 오늘 출근하는 길에 학교 오는 길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철에서 본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수업 시간에 혹은 이제 오늘 행사 준비하시는 그 학생 여러분들이 뭐가 잘 안 돼서 뭐 벌어졌던 일들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허구가 아니고 이야기 구조가 없어요. 발단, 그다음에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는 구조가 없어요. 각각의 이야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성된 전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백설공주는 결혼하면 끝나지만 거기다 대고 쟤들이 저렇게 한번 죽었다 살아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과연 행복할까? 이런 난쟁이하고 7명의 난쟁이하고 동거를 했었던 여자가 결혼을 해도 과연 행복하게 살까? 왜냐면 이거 난쟁이는 원래 톨킨에도 등장을 하지만 원래 색골이거든요. 북유럽 신화에서는 지하에 살고 돈 밝기, 그리스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키스를 해서 살린다. 이것도 사실 변태성이고요. 이게 사실 시간풍이라고 네크로필리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죽었는데 엄청 예뻐요. 굳이 거기 가서 키스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시체인데. 근데 시하고 키스를 또 심지어 살아났어요. 이건 문학적으로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동화 속의 이야기를 과연 저 둘이 행복할까? 뭐 따지자면 변태 성욕자와 그다음 과거가 있는 여자인데 이 두 개 만나서 과연 행복하게 살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무섭죠. 그 이유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닫혀진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권선 징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는 얘기를 재밌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군대 갔다 왔던 이야기 재밌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만들 줄 아는 사람. 기승전결이 있도록 구조를 가지도록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상적인 이야기는 이미 내러티브가 되는 거죠. 보통 왜 개그맨들이 뭐 예능 프로 나와서 이 MS를 지친다 이러잖아요. 이것도 사실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특별한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말까지의 전개 스토리는 결말까지의 전개 과정이 잘 구성되어 있고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를 유발하는 발단, 그다음에 결말까지 설득력 있는 전개 과정, 우리가 보통 개연성이라고 하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느 정도여야지. 혹은 우리가 익숙해진 이야기들, 우연히도 아주 못 사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우연히도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도 굉장히 잘생긴 젊은 남자가 있어요. 재벌 자식인데. 근데 우연히도 두 사람이 알게 됐는데 우연히도 서로 사랑하게 됐고 우연히도 이 남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고 우연히도 이 여자가 기억을 살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연히도 이 여자가 사실은 이 남자의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정말 황당하죠. 개연성이 없죠.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제 일상적입니다. 이 정도 얘기가 충분히 가능해요. 드라마에서는. 자, 어쨌든 개연성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개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럴듯한 이야기가 들어요. 그 다음에 각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곤란합니다. 각 부분들의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결단, 전개, 절정, 결말의 구조로 전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유기적인 구성과 구조를 갖춘 이야기의 흐름을 내러티브라고 정의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러티브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왜냐하면 드라마도 영화도 다 글로 쓰여진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글로 처음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 감독이 드라마 감독이 심지어 요새 노면 모하니에 등장하는 뮤비 감독이 콘티를 그림으로 그리는 이유도 거기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인 경우에는 글로만 쓰고 만화인 경우에는 그림과 글을 다 쓸 수 있죠. 연극인 경우에는 글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말을 쓰고 그다음에 동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장면을 보여줄 수 있고요. 영화는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심지어 연극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불가능하죠. 연극에서는 이게 시간의 일치가 그래서 나와요. 하루 동안은 벌어져야 되는 일인 이유가 왜냐면은 갑자기 10년 뒤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스태프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무대에 나와서 뻘쭘하게 10년 뒤 이러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영화에서는 10년 뒤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고 영화가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러티브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내러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장르가 영화이기도 해요. 물론 문학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상상이니까 소설은 그게 더 자유롭죠. 시는 심지어 내가 어젯밤에 날개를 달고 너에게 날아갔다 이런 표현도 알아서 다 이해해 줍니다. 제일 편한 장르. 그러니까 구글이 시를 쓰려고 했었던 전략은 너무나 사실은 영특한 거죠. 어떻게 보자면 알아서 다 이해해 주니까. 자, 그래서 내러티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러티브만 만들어 보자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 자연어로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만들게 하자. 제가 일반인이다 보니까 자꾸 컴퓨터가 한다면 다 할 줄 알고 인공지능이 언어까지 처리될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내러티브를 만들도록 표현하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낼 것인가 글로 나타낼 것인가 말로 나타낼 것인가 대화로 나타낼 것인가 이거는 또 다른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시나리오처럼 간단한 주제이자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소재인 경우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게임 스토리 한번 넘어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만드는 기획자들은 사실은 뭔가 좀 참신한 스토리를 자꾸만 찾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톰레이더 시리즈, 이거는 이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액션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액션.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젤다 시리즈, 트위치 덕분에 다시 보고 있는 젤다 시리즈. 바람의 나라 지금 다시 새로 게임이 만들어져서 다시 이제 한참 그 광고가 온 바람의 나라 달빛 조각도 아까 말씀드렸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플2 시절에 했던 원숭이 섬의 비밀이라고 하는 PC 시절이던가요? XT 시절이던가요? 하여튼 도트 그래픽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재밌는 스팀에서 아직도 구입이 가능. 심지어 평점도 엄청 높아요. 가드 오브 워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데 이것도 이제 엄청 잔인한 전투 게임인데 여기는 그리스 신화가 주거든요. 그리스 신화가 내러티브이고
이렇게 3편까지인가 왔는데 2편인가까지 해서 이미 주인공이 제우스까지 죽여요. 자기 가족 복수하려고. 그래서 그리스 신이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3편에서는 다른 신화로 넘어가는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일 간단한 게임. 스페이스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게임은 78년에 나온 거고요.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일본의 타이토사에서 나왔던 게임이고 최초의 슈팅 게임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거는 보통 퐁, 브레이크아웃 전부 다 벽돌 격파 아니면 옛날에 우리는 한국에서 뭐였죠? 무슨 트론이었는데 하여튼 TV에 연결하는 게임기 스틱 2개 달려있는 가지고 이제는 양쪽에서 핑퐁하는 공 튕겨내면 저쪽에서 받아서 튕겨주고 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각형 블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브레이크아웃은 이제 벽돌 격파 게임이었고 사실은 거의 유사하죠. 근데 이게 그 슈팅 게임으로 넘어가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은 공으로 블럭을 깨뜨리는 거였으니까 이것도 이미 굉장히 파괴적이고 공격적인데 이제 누군가를 죽이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게임은 매우 유사해요. 밑에서 그냥 총을 쏘는 겁니다. 네, 아까는 됐었던 것들이 항상 실제로 강연을 하다 보면 다른 네, 이거는 지금 파워포인트 내부에서 들어가는 건데 다시 볼까요? 아까는 됐었는데. 예, 그러면 네, 동문과에서 컴퓨터를 고친다는 거는 이제 꾹 눌러서 전원을 버튼을 오래 눌러서 전원을 끈 다음에 윈도우를 컴퓨터를 다시 부팅시킨다는 의미합니다. 자, 이게 잠시만요. 네, 화면 공유를 제가 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 할까? 지금 화면 공유, 지금 수업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지금 여기서 로그아웃이 되었다고 나와서 다른 계정에서 로그인. 뭐 좀 여기서 하면 되고. 자,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예, 이 게임입니다. 네, 이거 이 게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마 짐작하셨을 거예요. 이거 모두 이미 기억하시죠? 예, 이거 아마 옛날에 오락실 가보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아이 화면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예, 이게 뭐 잘 모르시는 세대를 위해서 설명드리면 아래쪽에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짱구 고추가 이름을 했잖아요. 하여튼 저 밑에서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고요. 좌우로만 움직일 수 있고 밑에서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총알이 일자로 된 총알이 아주 작은 일자 총알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무대기가 4개가 있는데 저게 처음에는 안 부서진 형태의 그대로 덩어리예요. 사각형의 덩어리인데 이거를 내가 쏴도 깨지고 위에서 쏴도 깨집니다. 위에서는 쟤들이 그러니까 저 외계인들이 양쪽으로 조금씩만 이동하면서 저게 지금 아래로 총알을 계속 내려보냅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내 총알을 막기도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총알을 막아주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적절히 활용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게임이 스페이스 인베더였고요. 자, 들어와서 파워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게임이 이거 진짜 옛날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설명해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도 없고요. 오프닝 애니메이션도 없고 오프닝 화면조차 없어요. 글씨만 있습니다. 인서트 코인 이라고 알고 있는 예, 중요한 글씨가 있습니다. 나레이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도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어떤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는 무엇을 가지고 전달했을까? 예, 맞습니다. 그 어떻게 전달되죠? 제목은 제목이 스페이스 인베이더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등장하는 이 기이하게 생긴 사실 벌레 같아 보이는데 아마 이게 제목이 버크스 인베이더스 이랬으면 아마 우리는 걔들 벌레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걔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의 그 제목 스페이스 인베이더스는 제목을 보고 게임의 첫 화면을 보는 순간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을 했고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구나라는 사실을 곧장 알아차립니다. 이게 이 게임의 내러티브. 그리고 이 내러티브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외계인 침공 뭐 이런 류의 그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게 없었으면 이해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해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화적인 콘텍스트 안에서 진행합니다. 아마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외계인 침공과 관련된 영화들이 엄청 유행을 했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 제목은 그래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의 두 단어, 그 다음에 게임 내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갑니다. 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계속 되는데 이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발단, 기본 설정은 타이틀, 전개, 이거는 플레이어가 만들어가요. 물리치는 거예요, 게임을. 기본 설정만 해놓고 게임은 결말, 성공 혹은 실패. 그러니까 그 외계는 물리치거나 물리치지 못하거나. 이 결말은 뭐 당연히 예, 발단 좀 더 설명드릴게요. 발단은 외계는 침략,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플레이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강아지도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외계인을 죽여야 됩니다. 저한테 나는 소리 아니죠? 예, 예, 예. 자동차도 수업을 듣고 계시고 강아지도 수업을 듣고 계시고 예, 그 세계의 기본 설정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외계인 침공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외계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우리를 침략할 수 있는 곳 이건 사이언스 픽션의 세계입니다. 우리 현실을 발견을 하고 사이언스 픽션의 세계고요. 그 다음 게임 플레이 목적이 제시가 돼요. 스페이스 인베이더스 딱 두 글자만 줘도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구나. 외계인을 물리쳐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폭력과 살상의 정당함. 이게 게임 스토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게임은 폭력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잘 알고 있는 뽀글뽀글이라고 하는 그 여성분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했었던 우리 남성분들은 뒤에서 기다려주시거나 아니면 2인 플레이에 코인 넣고 들어가서 도와주시던 뽀글뽀글 이 귀여운 게임조차도 누군가를 죽입니다. 방울에 넣어서 질식사시킵니다. 심지어는. 테트리스도 보면은 라인을 깨죠. 뭔가 다 폭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폭력이나 살상을 정당화하는 것이 게임의 스토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전개는 그 플레이 방식에 의해서 또는 그 슈팅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점점 더 빠르고 강한 적들과 마주치면서 긴장감과 속도감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죠. 그다음에 내용은 근데 전적으로 게임 플레이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플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의 경우는 좌우, 그다음에 이 이후에 혁신적인 게임은 뭐냐면 드디어 갤럭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죠. 이런 게임 움직임과 플레이 방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제한되어 있지만 언제 어디로 움직여서 어떤 적을 먼저 죽이고 언제 죽느냐 어떻게 피하느냐는 전적으로 게임 플레이어에 의해서 결정되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줄거리가 닫혀 있는 게임들 뭐 GTA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열린 세계 오픈 월드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들이 있는데 이런 게임들이 각광을 받은 이유는 그러니까 줄거리가 여러 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게임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줄거리가 딱 정해져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로 본다면 내러티브를 결정짓는 건 플레이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말은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실패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끝이 없기 때문에 뭐 이때 당시에도 끝없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죠. 50원 저희 때는 50원 보통 50원 넣고 끝없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러면 아저씨가 100원 주고 돌려보냈죠. 이때도 실패입니다. 그래서 직선적인 전개일 뿐이지만 결말은 예,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리를 해보면 발단은 세계관, 게임의 목적 설정, 파괴와 살상을 정당화해줍니다. 전개는 플레이 방식에 의해서 틀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진행은 플레이어에 의해서 결정된다. 긴장이 점차 고조된다. 결말은 정해져 있지만 언제 어떻게 결말에 도달하는지는 플레이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임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대학교, 제가 8구학번인데 89년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wolfenstein 3D라고 해요. 이것도 게임을 보시면 이것도 저기 있어요. 저 스팀에 있습니다. 화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주 저렴해요. 몇천 원에 살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유명한 Unreal 엔진을 만든 ID 소프트웨어의 시작입니다. ID 소프트웨어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특히 저희 세대는 wolfenstein 3D 다음에 이제는 둠 등장하고 그 다음에 퀘이크 등장하고 그 다음에 Unreal 등장하고 게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Unreal 엔진이라는 3D 그래픽 엔진 때문에 아마도 많은 걸 알고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사실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3D 게임이 이제 Unreal 엔진이라고 하는 그 3D 그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예, 어쨌든 이 게임이 그러니까 최초는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최초 게임도 아니고 진짜 3D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2D에다 3D 입혀놓은 것인데 근데 어쨌든 미로를 돌아다니면서 적을 그러니까 3차원으로 표현된 미로인 이유는 미로가 3차원으로 표현하기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는 초창기에 이 픽셀과 폴리곤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3D 그래픽 게임의 상당수가 미로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3차원적인 효과를 주기가 좋았기 때문에 어쨌든 미로를 다니면서 적을 죽이는 여러 가지 무기와 아이템들을 수집을 해서 죽이는 처음에는 그 칼밖에 주먹밖에 없는 그 다음에 칼이 나오고 가장 잔인하죠. 주먹으로 죽을 때까지 뱉으면 생겼습니다.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죽지 않을 때까지는 때리고 그 다음에 칼로 찔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기관총 점점 거대한 무기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게임은 타이틀 화면이 모든 걸 얘기합니다. wolfenstein 3D 이렇게 시작돼 있습니다. 일단 제목도 wolfenstein은 이거는 뭐 정말 아시겠지만 독일어로 읽으면 볼펜슈타인 독일어이기 때문에 슈타인이 딱 보면은 독일어 어미라서 딱 보면은 아인슈타인 원래 돌이라는 뜻이죠. 아인슈타인 그러면은 스토리.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일반 명사로 이름을 지었죠. 이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wolfenstein 3D 딱 제목을 보면 독일이구나.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기 병사가 한 명 걸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생긴 모습으로 보면 저 병사가 너무나 착해 보이고 그다음 숨어 있는 게 굉장히 악랄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병사가 아니라 이 총 들고 숨어 있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딱 봐도 제목은 독일어고요. 그 다음에 딱 봐도 나치 군복장입니다. 나치의 헬멧이. 나치를 죽이는 세계 설정은 나치 시대입니다. 게임의 목적은 나치의 저항에서 싸워야 돼요. 살인의 정당화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치이기 때문에. 이게 유행이 있어요. 옛날에 그 서부 영화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는 인디안 혹은 서부의 무법자들 이 사람들 죽여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게임에도 옛날에 아웃로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무법자들. 네?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이 나치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화이강의 달이 영화에서 흑백 영화 시절에 나치가 적으로 등장한 영화가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다이아드 1편, 2편 둘 다 나치 전당이에요.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성괴를 찾아서 죄송해요. 다 옛날 너무 편하네요. 근데 다들 알아두시고 요새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해리슨 포드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스타워즈에서 죽은 그 할아버지가 젊었던 시절에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치는요 죽여도 돼요.
죽여도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좀비하고 동물. 이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진주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넷플릭스에도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가 제가 봤었던 영화 중에 가장 희한한 전쟁 영화인데 이유가 뭐냐면 적이 없어요. 적이 없습니다. 적군이 없어요. 거기에 가미가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가미가제가 영웅처럼 웃기는 영화예요. 나를 공격하는 적도 영웅으로 해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 3위의 일본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일본군을 나치군처럼 묘사해버리는 순간 일본 시장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치는요 그냥 절대악으로 묘사를 해도 독일 사람들 잘 받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다 독일 영화 시장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치를 한참 절대악으로 쓰는 시절이 있었어요. 울펜슈타인 시리즈에서도 나치가 적 잃어버리면 죽여도 됩니다. 잔인하게 죽여도 됩니다. 나중에 히틀러도 나오고 히틀러도 나옵니다. 이제는 그 한동안은 그 북한도 등장했다가 북한 영화 시장이 없기 때문에 게임 시장도 없고 그 다음에 이 9.11 이후에는 테러리스트가 절대악으로 등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외계인은 뭐 끊임없이 등장했었고 항상 그 다음에 유령들 뭐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좀비가 대유행이죠. 어차피 죽었는데 또 죽여봐라 뭐 이런 건지도 모르겠고 그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나를 좀비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발단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스토리가 심지어 있어 이 게임에. 근데 이 스토리가 처음에 왜 우리가 보통 요새 게임 보면 오프닝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면서 스토리를 정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게임 어떻게 되냐면 메뉴에서 찾아 들어가야 돼 심지어. 안 봐도 게임 진행할 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스팀용 버전으로 나왔을 때는 메뉴에서 스토리가 사라졌어. 어차피 상관없잖아. 대놓고. 이런 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연합군 스파이가 아이젠퍼스트, 뭐 쇠주먹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젠퍼스트라는 작전에 대해서 알아내려다가 붙잡혀서 울펜슈타인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간수를 살해하고 울펜슈타인 성에서 탈출하려고 한다. 여기가 게임이 시작 직전까지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간수를 죽이고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탈출을 해서 이제는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는 아까 타이틀 화면과 그다음에 이 스토리 몇 줄 안 되는 이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계설정 나치 시대고 게임의 목적은 나치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화면 보고 타이틀 화면 보고 알았지만 이후에는 울펜슈타인 성에서 탈출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살인의 정당화는 나치 한 단어로 해결되고요. 전개 부분은 아까 스페이스 인베이더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의 에피소드가 Escape from Wolfenstein, 그 다음에 Operation Eisenfaus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독일어하고 영어가 섞여 있어서 독일어로 하면 Die Führer, Die 이렇게 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Die Führer, Die. Führer는 영도자라는 뜻이죠. 히틀러 죽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게임 내내 똑같습니다. 게임은 스페이스 인베이더와 똑같아요. 계속 앞에 나오는 적을 미로를 찾아다니면서 죽이는 게 다예요. 아이템 죽고 무기 죽고 총알 죽고 그러면서 계속 죽이는 게 다예요. 그런데 한 에피소드를 끝낼 때마다 줄거리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 무언가 발전이 있죠. 게임 스토리가 예전처럼 전개 부분은 그냥 플레이어에게 게임 룰만 주고 맡겨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줄거리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플레이 방식을 규정하기보다는 플레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왜냐하면 한 판을 한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줄거리가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좀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전개는 기본적으로 플레이 방식이 스토리의 틀이 결정되고 플레이에서 결정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진행은 플레이어에 의해서 언제 죽느냐, 미로의 어떤 곳을 먼저 가느냐, 어떤 무기를 주어서 싸우느냐 등등은 이제는 플레이어에 의해서 결정됐고 긴장이 점차 고조된다. 이런 부분은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씩 다른 지점은 뭐냐면 이제 에피소드라는 게 생기고 스테이지가 생기고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그 스토리가 한 단계씩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스토리 진행이 플레이에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 플레이가 이제 스토리 진행의 열쇠가 되어버려요. 내가 그걸 깨야만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줄거리가.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깨느냐에 따라서 2개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3개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다른 스테이지로 먼저 이런 걸 진행하는 응용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긴장의 고조가 단순히 더 센 보스가 등장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용적으로도 고조가 돼요. 내용이라는 건 스토리상의 진행이 있거든요. 자, 탈출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을 프로젝트를 파괴했다. 그다음에 마지막 궁극적으로 악의 근원인 히틀러를 제거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줄거리상에도 점점 긴장이 고조되는 스토리의 진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결말도 이제는 보다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패배가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히틀러를 죽임으로써 스토리를 끝맺을 수 있어요. 내가, 플레이어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뭐냐면은 게임이 좀 더 재밌어지는 요소도 생겨납니다. 목적이 생기거든요. 단순히 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은 좀 그러니까 허무합니다. 히틀러 엄청 힘들게 히틀러를 죽이고 나면 화면에 커다랗게 빅토리 딱 쓰여지고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끝나고 나서 영화의 엔딩 크레딧 같은 엔딩 화면이 쭉 올라가는데 이게 벌써 그러니까 영화를 흉내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화적인 내러티브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다시 정리를 쭉 해놨는데 예,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면 자, 스토리란 뭐고 내러티브란 뭐구나, 게임 스토리는 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는 게임 스토리를 한번 인공지능으로 만들어 보는 게 비슷한 작업이지만 소설 쓰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작업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구조로 정리를 내려놓고 나면 좀 다른 방식으로 문장 두 개를 읽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스페이스 인베더까지 한번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내러티브는 발단에 다 들어있어요. 물론 이제는 이후에 나오는 게임들은 게임 전개 과정에서 아까 뭐 아이젠하우스 뭐 턱에 뭐 그다음에 뭐 저기 히틀러 죽이기 뭐 이런 에피소드들에서 줄거리가 대폭 들어가는 경우들이 최근 들어서는 많아졌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었던 이 게임 시나리오에서는 발단이 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죽여. 그리고 끝. 이렇게 되는데 제일 간단한 게임 시나리오는 이제는 발단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걸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다음부터는 완전히 제국 판타지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의 그 알고리즘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시되어야 하는 거는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내러티브에서 시대와 공간과 그다음에 인물들이 제시가 되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제시가 되지 않아요. 시대와 공간은 시대는 제시가 되지 않고 그러면 플레이어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내가 사는 시대, 그다음에 인물이 제시되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나 이렇게 조정하는 게 나니까 플레이하는 게 나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플레이 목적, 그다음 파괴와 살상의 정당성입니다. 예전에 파괴와 살상을 정당화해 주는 거죠. 스페이스 인베더 외계인이 침략했다. 목적어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를 혹은 지구를 혹은 플레이어를 나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뒤에는 많은 이야기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스라는 말밖에 없지만 이거는 뭘 지시하고 있냐면 외계인을 상대로 싸워라. 그리고 그 뒤에는 외계인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알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는 그들이 당장 보여주는 행위만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유일하게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죽여도 되는 존재예요. 이유 없이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악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죽여야 돼요. 죽여 상관없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지구를, 우리를 플레이어가 포함된 세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침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 절대 악으로 이해해라라고 두 단어가 제시를 해주거든요. 자, 그래서 외계인을 죽이는 행위는 플레이어 혹은 플레이어가 속한 세계의 보호를 위해서 절대악을 물리치는 일이고 이거는 생존을 위한 것, 또 절대악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일이다. 이미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스토리를 기본 구조를 그러니까 조금 더 추상화시켜봅니다. A가 B를 공격했다. A가 B를 침략했다. 아주 간단한 형태는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공지능으로 A하고 B를 구조는 지금 만들어졌는데 A가 B를 침략했다. 그러면 A하고 B를 치환하죠. 다른 거 바꿔줍시다. 아무거나 넣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 명사를 다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부인을 침략했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은 뭐 연필이 커피를 침략했다? 안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 규칙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A는 침략하는 악당이 돼요. 절대 악이거나 절대 악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살상하거나 파괴하는 일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람한테 애들한테 자 우리 지금 뭔가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고 해. 이 경우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거야. 너는 뭘로 할래? 뭐가 누구를 침략하는 걸로 할까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이미 다 알아요. 그 자리에다 뭐 다 집어넣을 겁니다. 고양이가 개를 침략해요. 아니면 뭐 북한이 침략해요. 아니면 뭐가 뭐를 침략. 근데 그 아이들의 생각을 짚어보면 이 조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는 악당이어야 하고, 그럼 내가 죽이는 것이 정당한 행위여야 하고 등등등. 그래서 그 다음에 B는 나여야 돼요. 1인칭으로 그 대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거나, 혹은 요새 최근 게임에서 여자 캐릭터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플레이하는 여성 인물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남성인 경우보다는 여성인 경우가 게임이 더 재미있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물론 다른 이유로 남자들이 여성 캐릭터를 선택하는 일이 있기도 하죠. 톰레이더는 바로 그 지점을 노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P는 플레이어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 집단이거나 최소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집단의 인물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침략하기 가능한 거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하죠. 좀비가 사람을 침략하는 것도 아무 이유 없이 가능한데 뭐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길을 지나가던 7살짜리 남자아이가 나를 침략했다. 이거는 뭔가 개연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상대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조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A는 절대 악이거나 절대 악이 아니더라도 살상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은 플레이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거나 아니면은 감정이입이 가능한 그 집단이나 인물이어야 된다. 세 번째 조건은 A와 B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침략했다라고 하는 행위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다른 걸로. 이건 그냥 둬도 괜찮고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라고 한번 대체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가 B를 침략했다. 이런 식으로 C로 침략은 C라고 정리를 해놓고요. 이 세 가지를 아까 조건에 맞도록 다른 것으로 치환을 해주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비가 인류를 침략했다. 좀비가 조건에 맞는 이유는 가상의 절대 악이죠. 절대 괴물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비인격체는 죽여도 돼요. 괴물이 보통 트롤이나 뭐 이런 존재들이 근데 비인격체라고 하더라도 예쁜 거는 죽이면 안 됩니다. 뭐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들 보면 악당도 예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예쁜 애들은 그 착한 편이고 못생긴 애들이 나쁜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비인격체여야 돼요. 사람이면 안 되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괴물인데 악당인데 책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러면 그냥 문제없이 죽이지만 이렇게 죽일 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죽일 때 빨간색 액체가 튀어나온다. 이거는 심의에 걸리게 되죠. 빨간색 액체는 그래서 옛날에 둠2 국내 출시될 때 국내판만 피가 전부 다 하얀색이었죠. 악당의 피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류를 침략했고 나에게 포함되는 집단. 테러리스트가 서울을 침략했다. 이거는 테러리스트는 정치적인 혹은 사회 문화적인 절대 악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샤오론 이거는 반지 제왕이 등장하는 절대 악입니다. 근데 이 절대 악인데 사회 문화적 정치적인 절대 악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판타지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더 쉽습니다.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인격체고요. 그다음에 감정이입이 가능한 집단입니다. 그 요정족은 착한 거고 보통은 귀만표족하지 어디에서 그게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귀만표족하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 다음에 나치가 폴란드를 침략했다. 이건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고 연필이 지우개를 침략했다. 이것도 됩니다. 캐주얼 게임에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왜냐하면 이거는 연필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침략을 당하는 존재가 되면 지우개가 약한 존재가 되면 감정이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연필과 지우개는 쓰고 지운다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자, 이걸 인공지능한테 이제 맡겨보려고 해요. 벌써 다 해결하셨죠. 제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리즘이 다 머리에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은 A와 B, C를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아까 주어진 세 개의 조건에 맞도록 대입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게 더 재미라는 요소도 더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재미라는 요소는 뭐 예를 들면 구글이 잘 쓰는 방법이죠. 인터넷에 던져놓는 거. 그러니까 뭐죠, 이 숫자 인식률 높이려고 왜 뭐라고 하죠? 왜 그 비밀번호 넣고 뭐 이거 캡처 넣을 때 그때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써 유도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던져놓고 가장 재미있는 것을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 결과를 빅데이터로 쌓아버리면 아마도 재미의 수치화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건 제가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걸 어디에 삭습시키느냐. 게임 스토어에 삭습시키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다 맞거든요. 근데 그 게임 스토어에서 가져가서 그대로 표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매우 힘들 겁니다. 가능한 방법은 뭐냐면은 뭔가 적대적인 관계가 존재하는 내러티브에서 쓰는 거죠. 엄청 많습니다. 동화, 전설, 신화, 판타지 소설, 영화 시나리오 등등등. 아마 비디오 쪽에서 하신다면 영상만 가지고도 A와 B에 해당하는 부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악이 존재하거나 처음부터 현재 우리의 윤리적 콘텍스트에 적용되지 않는 비현실적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살상이 비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볼드모트를 죽이는 게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될까요? 판타지 세계 속에 존재하는 절대악이기 때문에 죽여도 돼요. 죽으면. 그는 잡아서 재판에 넘겨서 무기징역에 치는 게 맞아.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판타지 세계니까. 자, 조건 1하고 조건 2를 충족시키기 쉬워요. 이런 대상들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냐면은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소설이나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얘에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반지의 제왕처럼 별도의 세계가 존재하면 훨씬 쉽고요. 현실 세계를 배경으로 해버리면은 판타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절대 악이나 인물이 현실 속에 사람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무작위로 빼다가 쓰면 소설의 설정에서 이들을 빼가지고 와서 다른 데다 집어넣으면 다른 설정에 집어넣으면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 이 안에도 무수한 적대적인 관계와 전쟁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캐릭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근현대사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군가를 죽이는 건 문제가 돼요. 문제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징기스칸이 그때 당시에 사람을 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수백만을 죽였다. 이것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600만을 죽인 홀로코스트를 비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동일한 윤리적인 잣대에 놓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치 시대는 오늘날 우리의 지성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시점이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윤리적인 코덱스가 존재했었던 시기입니다. 징기스칸 시대는 완전 다른 시대고 너무나 멀리 있는 시대예요. 이쪽은 윤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예를 들면 문명과 같은 게임이 등장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거의 전쟁을 소재로 다룬 영화가 게임들이 쉽게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살인의 정당화가 이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이 다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는 각각의 캐릭터, B에 해당할 수 있는 것, A에 해당할 수 있는 캐릭터들,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들 등등등을 미리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서 자료 수집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아마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A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 3개에 맞도록 A와 B와 C를 배치를 해버리면 아마도 스페이스 인베이더 류의 게임 정도의 스토리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때 이제는 A하고 B의 종류, 성격, 상황,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각각의 인물들의 성격을 풍부하게 수집하도록 만들어 놓았을 경우에 그 인물을
묘사해주는 이야기거리들이 많을 수 있어서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흥미로운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더 풍성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대입, 복잡한 대입은 이건 그냥 제 머릿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생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A라는 그 악당은 역사 속에서 뽑고 B라고 하는 캐릭터는 소설 속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진다. B하고 A 사이에 대립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느냐, B가 A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A를 죽여도 상관없는데 B가 죽이면 문제가 생긴다거나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물을 분류할 때 처음부터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이 아니라 캐릭터의 성격을 그러니까 미리 섬세하게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해놓고 그 자료를 수집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복잡한 대입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훨씬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이거를 미리 분류해서 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이 스스로 A와 B의 성격을 구분을 해내야 하는데 이쪽은 아마 아마도 자연어 처리하면서 정서 파악하는 것들은 보통은 많이들 연구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는 선에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아마도 적대감, 적의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캐릭터들 분류해내기 시작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 머릿속에서는 판타지입니다. 자, 뭐 대충 이러하고요. 뭐 응용을 해본다면 A가 공주를 납치했다. 여기서는 침략하다를 납치했다고 바꿨어요. 그 다음에 B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A를 공격한다. 이건 동킹콩의 내러티브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가 B를 지하 감옥에 가뒀다. B는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A를 공격한다. 이거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울펜스타인 3D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 다음에 2000 몇 년 세계정복을 꿈꾸는 군국주의 독재 국가가 A가 B를 침략했다. 이거는 A의 성격이에요. 앞에 딸려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줄거리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게임 개발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유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D라고 하는 이유라는 팩터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 줄거리가 좀 더 풍성해지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로 판타지고요. 이거 실제로 미리 감독도 드리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이 구조를 활용해서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은 K묵에서 무슨 인문학과 뭐 이런 거 하라고 해서 한번 해봤었던 건데 거기에서 그것까지 해봤어요. 파이널 판타지의 첫 번째 스테이지를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보기는 했어요. 엄청 복잡해져. 너무 복잡해져. 거기다가 무슨 퍼즐류의 게임 플레이가 등장하면서 이제 조건이 생겨납니다. 뭐라는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충족을 시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 다음 단계를 충족을 해야 이 스테이지를 깰 수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스토리 구조가 엄청 복잡해지는데 진짜로 뭐 현자의 돌 하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서 무슨 미션을 수행하고 뭘 하고 뭘 해서 이 현자의 돌을 수집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 하나를 구조해서 써놨더니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 분량이 길어질 뿐이지. 그래서 이것들의 조합으로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들어내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나 몇 개의 단순한 구조가 전체 스토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판타지였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일단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얘기 들어주셔서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좋은 얘기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채팅으로 텍스트로 할 수 있죠. 있으면은 미리 공지를 했나? 질문을 잠깐 받고 토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로 오셔서 간단한 질문 먼저 하면 파사드라는 인터랙티브 스토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는. 파사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쪽은 그러니까 저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전원 오래 불러서 컴퓨터 끄는 거라고 큰 게 저는 컴퓨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는 아까 예술성에 대한 지금 AI를 이용해서 2018, 2019, 2020 거의 1년 단위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쓰면서 지금 좀 아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다음 무슨 말을 할까 할 때 머릿속에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해서 얘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럴 경우에 이게 과연 아무것도 없이 비의 배경 없이 과정 없이 결과만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학습 자체가 이미 하나의 과정이 돼서 이 AI가 충분한 배경을 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사실은 그 질문은 저한테 던지신 질문은 원래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체를 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해부할 방법이 없어서 껍데기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니까 벗겨놓은 몸에 어깨 근육만 평생 봤던 사람이 있어요. 어깨를 계속 못 사는. 이 사람이 어깨를 그린 것과 그 다음에 그 해부학하는 사람들은 근육의 구조를 알고 있어요. 뼈의 구조. 근육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평생 근육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어깨를 잘 그릴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왜 비슷하다고 느끼냐면 예술적인 것 혹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말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한 사람과 그 안에 돌아가는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은 2D, 3D하고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그 2D 하는 사람들이 노을 모습을 보고 그린 것과 그림자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그린 것과 3D 하시는 분들이 레이트레이싱으로 빛을 묘사를 하는 것과 쉐이딩으로 그 그림자를 묘사를 하는 것과 이 차이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과물은 완벽히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인문학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둑 경우에서도 보고 음악 경우에서도 보다시피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사고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쯤 되면 진짜 철학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고요. 저는 문학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수론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질문은 아마도 철학하시는 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결과물은 똑같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예술성의 문제가 되면 저 예술성이 저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사람, 껍데기만 보고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모르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다를 수 있겠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사람하고 지금 기계 AI가 하는 부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이거를 체화해가지고 모든 거를 체화해서 아까 적대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오랜 거에 다양한 모다리티로 경험을 통해서 체화된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글을 보고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그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는데 AI는 그걸 literally 그냥 거기 있는 기호 내지는 그걸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좋은 비유신 것 같은데 그냥 껍데기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안에 몸을 이미 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동원해서 그거를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 인식론적으로 여기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틀렉이 가장 펀더멘탈한 이제 기계의 바틀렉인데 저희가 비디오를 주제로 한 것도 그러니까 글로만 있는 언어에 더 나가서 그나마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행동까지 있고 아까 그 글하고 만화하고 뭐 그다음에 게임으로 가면 오늘 게임 얘기에 있는 내러티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결국은 그 우리가 그런 거를 보는 거 듣는 거 외에 행동도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언어에도 행동이 녹아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걸 행동을 통해서 다 이해한 건데 글을 읽는 순간 참다 글을 읽는 순간 이미 참은 거에 대한 어떤 건지 후공 차다가 발이 아파 보고 뼈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지금 기계는 그냥 참다라는 걸 그냥 참다라고 이해하고 그게 이제 AI가 지금 이제 뭐 해결할 때 문제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예를 들면 그 공연 쪽에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아트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감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실험적인 그 하던 사람들 중에 얼음 위에 누워 있어요. 관객이 내려서 끌어내릴 때까지 보다 못해서 아니면 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낸다든가 이거를 연기라는 예술을 인공지능이 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휴머노이드가 서서 자기 몸에 칼을 긋습니다. 근데 이 칼을 긋는 이 행위는 저 피도 흘려요. 근데 사람들 관객들이 저게 실제 사람이 아니라 안드로이드가 사실 알아요. 핸드폰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이때 핵심은 뭐냐면은 보통은 사람의 감각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왜 그거 깊지 그러면 왜 섬뜩하게 느끼는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사진 장면이나 아니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뭐가 있을까요? 문틈에 손가락 찢는 장면 이런 걸 보면은 제 경험을 떠올리게 되면서 여기 통증을 느끼거든요. 근데 내 무대 앞에서 진짜 사람이 칼로 여기를 긋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감각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공감. 이거는 그러니까 텍스트에 의해서 전달되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포먼스 예술에서 이제는 흔히 얘기를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똑같이 느낄까 사람이. 근데 만약에 그 안드로이드도 이번에는 좀 더 나가서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얘도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래밍 한 안드로이드가 저기서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질러. 표현하는 방법도 인간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객은 사람이 그거 할 때하고 똑같은 걸 느끼니까 이게 되게 흥미롭죠. 흥미로운데 어떨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 그거를 비명을 지르고 사람처럼 막 하는데 과연 그러면 로봇이 진짜 그럴까라는 또 다른 그런 거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공대만 근데 저희는 어떤 느낌을 갖냐면 그 상황에서 던져주는 질문은 뭐냐면 저게 안드로이드는 사실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반응 침없이 다르다. 이런 쪽으로 저희 접근하게 돼요. 저는 공대 그 인문들 이렇게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하기는 하는데 근데 시작하고 방식이 다른 게 많이 느껴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언가 학제적인 무언가가 학부 차원에서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건 뭐냐면 평균적으로 가장 보고서를 잘 쓰는 단과대학은요 인문대하고 사회대, 특히 인문대 사회대 고학년대면 진짜 잘 써요. 인문대 사회대 고학년인데 불구하고 못 쓴다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못 듣는 게 있으니까 항상 애들 하는 일이 읽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읽어봤던 가장 재밌었던 글들 10개 중에 3개는 공대에서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저희하고 사고방식이 틀려요.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틀리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 얽혀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뭔가 장벽을 험한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인문대 학생들한테 공대 지식을 가르쳐서 빌 게이츠를 만들거나 공대 학생들한테 인문 지식을 가르쳐서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보다는 사업가보다는 누구죠? 우리 애플 만드신 뭐 이름 생각해.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이 물론 이제 여러 평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흔히 이제 예로 삼는 그런 그 인문학과 뭐 그런 것을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상대성을 다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만들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고요. 만들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고 사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그런 예외적인 친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인문학적인 혹은 예술적인, 문학적인 뭐 이런 것들 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야 하고 인문학 하는 아이들 중에도 이제는 그러니까 프랑스 좋아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일찍 그런 다른 길이 있다거나 그런 거에 익스포즈 되는 기회를 가졌으면은 결합이 되는데 이미 한쪽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 로컬 밀리머라 그래요. 이미 빠져버렸어요. 그럼 다른 데 있는 거를 뭐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공대 학생들이 기술적으로나 연구를 잘하는데 사실은 요즘같이 이제 글로벌하게 논문 같은 거 발표할 때 사실은 자기가 한 일을 기술적인 것조차도 잘 기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많이 모자라요. 근데 그게 가서 발표할 때 이럴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게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조차도 사실은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진짜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왜 그 모든 언팩 행사에
청바지와 셔츠 입고 나오고 마지막에 원모 키노트 쓰고 이게 엄청 유행했는데 그 누구도 아류를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게 효과적이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아요. 삼성 딱 봐도 그냥 아저씨인데 청바지 입고 뭐 이거 입고 나온다 그래서 무슨 뭐 특별해 보이나요? 삼성 제품이 더, 뭐 회사 제품이 더 창의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절대로.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그런 뛰어난 아이들은 보면은 그냥 원래부터 그래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 타고난 건 아니니까 분명히 가르쳐서 그 되는 사람이 것들이 경험한 있지만. 경우에서 뭔가가 달라졌겠죠. 자, 오늘 뭐 하여간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저절로 들게 아유, 강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무작정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식사하시면서 좀 더 토론하기로 하고 이제 줌은 아마 닫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점심 시간 잘 가지시고 줌은 여기서 닫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